기원전 480년 크세르크세스 1세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한 후 다가오는 겨울을 앞두고 페르시아로 철수했다. 그는 약 12만 명의 군대를 마르도니오스 장군에게 남기며 그리스 정복을 계속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마르도니오스는 다리우스 1세의 사위이자 크세르크세스 1세의 사촌으로 그리스 침공을 강력히 주장했던 인물이다. 특히 아테네를 정복하도록 부추긴 장본인이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마르도니오스는 실패를 안고 페르시아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는 친페르시아 성향을 지닌 테살리아와 보이오티아 지역에서 겨울을 나며 전열을 정비했다. 참고로 훗날 스파르타를 꺾고 그리스의 패권을 차지하는 테베는 보이오티아에 속한 폴리스였다. 마르도니오스는 겨울 동안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분열을 이용하려는 전략을 펼쳤다. 그는 아테네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평화협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아테네는 이를 거부하고 스파르타와의 동맹을 유지했다. 이에 분노한 마르도니오스는 기원전 479년 여름 무렵 아테네를 다시 침공했다. 이번에도 아테네 시민들은 살라미스 섬으로 피신했으나 일부는 작년처럼 아크로폴리스에 남아 저항했다. 아크로폴리스는 또 함락되어 그들은 전멸했다. 다급해진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지원군을 요청했다. 스파르타에서는 종교 축제로 인해 파병이 지연되었다. 이에 아테네는 페르시아와 평화협정을 맺겠다며 스파르타를 자극했다. 마침내 스파르타는 지원군을 출발시켰다. 스파르타군의 출병 소식을 들은 마르도니오스는 분노하여 아테네를 완전히 파괴했다. 이후 그는 보이오티아 지방으로 철수했다. 이는 기병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넓은 평야 지대로 그리스군을 유인하려는 의도였다. 마르도니오스는 아소포스 강북쪽에 진지를 구축하고 그리스군의 도착을 기다렸다. 한편 아테네는 장군 아리스티데스가 중무장 보병 8,000명을 이끌고 출병하여 스파르타군과 합류했다. 스파르타군은 장군 파우사니아스의 지휘 아래 약 1만 명의 병력을 동원했다. 전체적으로 그리스 연합군의 병력은 약 7만에서 1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리스 연합군은 보이오티아 지방의 플라타이아 평원에 도착해 진을 쳤다. 마라톤 전투 때 아테네에 지원군을 보낸 플라타이아는 넓은 평야지대이다. 따라서 기병을 주력으로 삼는 페르시아군에게 유리하게 보였다. 그러나 그리스 연합군은 이를 개의치 않았다. 평원 주변에는 언덕과 고지대가 있어 페르시아군의 기동성을 제한할 수 있었다. 그리스군은 이러한 고지대에 진을 치고 방어 태세를 유지했다. 반면 페르시아군은 평지에 진을 구축했다. 양측 모두 상대의 진영이 아군에게 불리한 지형이어서 공격하기를 주저하며 서로 팽팽하게 대치했다. 그리스군이 고지대에서 움직이지 않자 마르도니오스는 기병이 활약할 수 있는 평지로 그리스군을 끌어내려고 유인 작전을 펼쳤다. 그는 기병 지휘관 마시스티오스에게 기병을 이끌고 그리스군을 공격하게 했다. 적당히 싸우다가 후퇴해 그리스군을 평지로 유인하는 것이 마시스티오스의 임무였다. 그는 그리스 진영을 공격해 일부 타격을 입히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가 목적을 이루기 전에 아테네의 정예 궁병들이 집중 사격을 퍼부어 마시스티오스를 사살했다. 뜻하지 않은 지휘관의 전사로 페르시아군은 본진으로 철수했다. 반면 사기가 오른 그리스군은 플라타이아 평원으로 진을 옮겼다. 여기서 양측은 서로 진치면서 다시 대치했다. 하지만 대치 상황에서 마르도니오스가 가만히 있은 게 아니었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그리스군의 보급로와 급수지를 공략했다. 보급이 끊기게 된 그리스군은 열흘간의 대치 끝에 철수를 결정했다. 한밤중 그리스 연합군은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파르타군은 한밤중에 철수하는 것을 수치로 여겨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 날이 밝자 그리스군 중앙부는 모두 철수한 상태였고 우익의 스파르타군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좌익의 아테네군과 메가라군도 스파르타군의 고립을 우려해 철수하지 않고 남았다. 일부 그리스군이 철수하는 것을 본 페르시아군은 이를 전면 철수로 여겨 기회라고 판단했다. 마르도니오스는 부하 장수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먼저 페르시아 궁병들이 스파르타 진영으로 화살을 퍼부었다. 무수히 많은 화살이 날아왔지만
스파르타군은 방패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방어했다. 스파르타군은 우선 방어만 할 뿐 공격할 태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좌익에 있는 아테네군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아테네군은 지원 요청에 응해 스파르타군을 향해 이동하는 도중 페르시아군과 마주쳐 전투를 벌였다. 페르시아 군병의 화살 공격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스파르타 장군 파우사니아스는 드디어 반격 명령을 내렸다. 스파르타군이 함성을 지르며 적진으로 전진했다. 방어에 치중하던 스파르타군이 갑자기 전진해 오자 페르시아군은 혼란에 빠졌다. 수적으로는 우세했지만 경무장 중심의 페르시아군은 중무장을 갖춘 그리스군과의 정면 대결에서 불리했다. 특히 철저한 훈련을 받은 스파르타군이 팔랑크스 대형을 유지하며 압박하자 페르시아군은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다. 절박한 페르시아 병사들은 스파르타군의 긴 창을 붙잡아 저항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때 스파르타군은 단검을 꺼내 근접전으로 적을 제압했다. 마르도니오스는 친위대를 이끌고 전투를 독려했다. 그는 스파르타군이 가까이 다가와도 물러나지 않고 전투를 이끌었다. 하지만 그는 스파르타 경복병이 던진 돌에 맞아 전사했다. 그의 죽음으로 페르시아군의 전열은 급격히 무너졌다. 그리스군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투에서 스파르타군은 92명, 아테네군은 52명이 전사했다. 반면 페르시아군은 20만 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생했다고 전해진다. 고대 기록의 과장이 많으니까 20만 명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렇더라도 페르시아군의 치명적인 패배였음은 분명하다. 폐잔병으로 살아남은 페르시아군은 테베로 도망쳤지만 테베도 곧 그리스군에게 함락되었다. 이로써 그리스 본토에서의 페르시아 세력은 완전히 소멸했다. 한편 작년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는 여전히 에게의 지역과 그리스 본토 일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 들었다. 그러나 그리스 연합군은 오히려 승리의 여세를 몰아 이오니아 지방을 페르시아의 지배로부터 해방하려고 했다. 그리스 연합군은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함대를 조직하여 이오니아 지역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사모스 섬에 상륙했다.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1세는 또다시 해전에서 패배할 것을 우려해 사모스 섬을 포기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그곳의 병력을 사모스 섬 맞은편의 미칼레 반도에 주둔한 페르시아군과 합류시켰다. 이에 그리스 함대는 미칼레 반도로 이동했다. 그리스 연합군이 미칼레 반도에 상륙했을 무렵 플라타이아에서는 그리스군과 페르시아군이 대치 중이었다. 미칼레의 페르시아군은 해전을 포기하고 함선을 육지로 끌어올렸다. 그들은 이를 요새화하여 육상 방어에 주력했다. 당시 페르시아군은 약 6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중 상당수는 이오니아 출신의 그리스 병사들이었다. 반면 그리스 연합군은 약 4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스 측은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이 패배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적군의 사기를 꺾으려고 했다. 이 소문은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전투가 시작되자 그리스군은 위험을 무릅쓰고 페르시아 방벽을 돌파하려고 했다. 이에 페르시아군은 치열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이오니아 출신 병사 중 일부는 그리스 측으로 배신하거나 전투를 회피했다. 결국 방벽이 무너져 페르시아군은 패배했다. 잔여 병력은 도주하거나 전멸했으며 페르시아 함대 역시 대부분 파괴되거나 유실되었다. 이 전투의 결과로 페르시아는 에게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플라타이아와 미칼레 전투 이후 페르시아는 그리스 본토에서 철수했다. 하지만 소규모 전투는 산발적으로 이어졌다. 그리스 연합군은 여세를 모라키오스, 사모스 등 에게의 여러 섬을 해방했다. 특히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재침공에 대비하고 에게의 폴리스들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델로스 동맹을 결성했다. 반면 스파르타는 이러한 활동에 소극적이었다.
장기적으로 이어진 소규모 전투와 대립에 지친 그리스와 페르시아는 기원전 449년에 칼리아스 화약을 체결하며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지었다. 이로써 이오니아 반란이 시작된 지 약 50년 만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끝났다. 그리스의 승리는 서구 문명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이후 고전 그리스 시대의 번영으로 이어졌다. 특히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정치적, 문화적 황금기를 맞았다. 한편 페르시아는 패배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내구성을 유지하며 동방 세계에서 강대국으로 남았다. 안녕하세요. 다음 편은 파비우스 가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에서 성산 사건 이후 호민관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평민과 귀족 간의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변 부족들과는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종결 2년 전인 기원전 447년에 로마 주변의 여러 부족이 한꺼번에 준동합니다. 이때 파비우스 가문에서 베이이족 전투는 자신들이 떠맡겠다며 나섭니다. 일개 가문이 사비를 들여 외부 부족과 전쟁하겠다며 출정한 것입니다. 과연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